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아치통증의학과 조학무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깨 통증 시리즈 시작합니다. 어깨 통증 시리즈 일단 4부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5부작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할 텐데요. 우리 어깨 안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어깨 안에 돌이 생길 수 있지? 어깨 안에 돌이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4부작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열흘 뒤에는 회전근개 질환 포착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50견과 어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동법, 바른 자세, 생활 습관에 대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입니다. 갑자기 한쪽 어깨가 아파요. 갑자기 아파져요. 많이 아파져요. 원래는 둔한 통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너무 아파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어요. 사실 어깨가 아파서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플까라고 생각을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어깨가 갑자기 아파져서 오시는 분들 왕왕 계십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밤에 더 심해진다. 밤마다 더 심해진다. 고생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도님 항상 첫 번째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한테 또 인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민님 감사합니다. 설륜 엔믹스님도 또 들어오셨네요. 30대에도 석회가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보통은 40대에서 60대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30대에는 절대로 안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자, 오늘 컨텐츠입니다. 석회성 건염의 치료, 운동,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깨는 일단 불안정한 구조이니까 우리 어깨는 좀 아플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깨 통증의 원인, 그리고 석회성 건염의 치료, 운동,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어깨 통증이 목 때문일 수 있는지, 어깨 통증이 근육 때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깨 질환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에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는 불안정한 구조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깨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구조를 거의 100년 동안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어깨는 사실상 언젠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이제 로프 위를 걷는 신경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전문 용어로 볼 앤드 소켓 구조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팔뼈의 공 같은 것이 이제 어깨뼈의 소켓 안에 들어간다 이런 건데요. 우리 요런 구조가 비슷한 게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리뼈가 골반뼈에 쏙 들어가요. 요 다리뼈의 볼 구조가 골반뼈의 소켓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다릅니다. 같은 볼 앤드 소켓 구조이지만은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맞대고 있어요.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기도 쉽고 손상이 되기도 쉽겠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아니, 쏙 들어가야지 안정적이라서 아픔이 덜하고 질환이 덜할 텐데 왜 일부러 불안정한 구조로 사람은 진화가 됐을까 하는 의문 당연히 들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적어놨죠. 거의 뭐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거의 위쪽으로 180도 들 수 있고요. 옆으로 나란히 해서도 180도 들 수 있죠. 그리고 열중샷 해서도 또 손을 또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인간이라는 개체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볼 앤 소켓 구조가 덜 안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엉덩이 관절처럼 쏙 들어가 버리면은 움직이는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불안정한 구조다. 요 불안정한 구조를 100년 가까이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깨는 언젠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또한 손상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왜 손상받기 쉬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계단에 쏙 들어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살짝 맞닿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팔뼈가 어깨에 매달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깨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요 팔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극상근이라는 근육 하나만 제가 그려놨는데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팔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팔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구조지요. 그런데 요 팔이 이렇게 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 견봉이라고 뼈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팔을 위로 쭉 올리게 되면은 요 힘줄이 긁히게 돼요. 한두 번 긁히면 괜찮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팔을 들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 때 긁히고 내릴 때 긁히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입니까?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평생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극상근건 힘줄이 긁힌다. 뼈에 긁힌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미세 손상들도 있을 거고 미세 손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염증이 생길 거고 염증이 생긴 데다가 또 미세 손상이 더해지면 언젠가 찢어지고 그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 그런 식으로 우리 어깨의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극상근 힘줄이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긁히는 것, 그러면서 손상이 되는 것, 그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회전근개가 찢어진다.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어깨 주변으로 염증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면은 또 이제 어깨 관절 자체가 굳어버리는 오십견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깨 질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진행하는 관계다. 형제 관계다. 라고 볼 수 있고 여러 어깨 질환이 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이렇게 힘줄이 계속 긁히다 보면은 점액남염 그 주변으로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데다가 계속 긁히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어느 순간 찢어진다.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된다. 요 순서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는 7월 11일이 아니고 7월 21일일 겁니다. 열흘 후에 또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십견은 어깨의 관절이 굳어버리는 질환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그림으로 어깨 관절 자체가 굳어버렸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면은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열중샷 하기도 어렵고 전 방향으로 어깨의 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십견에 대한 내용은 8월 달에 오늘 제가 이걸 수정을 많이 안 했네요. 8월 달에 자세한 내용을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석회성 건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밤에만 유난히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자다가 깨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석회성 건염에서 자주 나타나는 건가요? 왜 밤에 더 아픈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환의 특징인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민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어깨 통증에서 가장 핵심인 질문입니다. 어깨 통증 질환들은 대부분 밤에 더 아픕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석회성 건염뿐만이 아니고 다른 오십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다른 어깨 질환들도 밤에 더 아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팔뼈는 어깨 쪽에 매달려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할 때는 이렇게 직립,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 있거나 어쨌든 간에 머리가 하늘로 향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발 쪽으로 중력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중력이 가해질 때는 그렇게 또 무리가 가지를 않아요. 근데 밤이 되면은 우리가 눕잖아요. 누우면은 우리 등 쪽으로 땅바닥으로 중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보다 밤 시간에 중력이 가해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쪽으로 가해지고 거기다가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의 힘이 쫙 빠지죠. 그런 상태에서 축 늘어지니까 어깨에 더 큰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어깨 질환들은 대부분 밤에 더 아픕니다. 네, 그리고 깜빡
깜빡핑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를 아예 안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회복이 되는지 헷갈려요. 엄청 무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프기 전에 테니스를 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를 치시면은 어깨에 질환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볍게 한 게임 정도는 괜찮겠지요? 네,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이 운동 때문에 요 질환이 왔는데 가볍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십니다. 내가 골프 때문에 허리가 망가졌는데 이제 좀 나았으니까 가볍게 한 라운딩 정도는 괜찮겠지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십니다. 대답은 당연히 안 된다입니다. 네, 원인이 테니스였으면은 테니스는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때문에 이렇게 아파졌을 거면은 사실은 공격적으로 테니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테니스 자세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자세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테니스를 재미있게 많이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괜찮아지면은 테니스를 다시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복귀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승부를 위해서 이기기 위한 테니스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약간 취미용으로 좀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승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는 테니스, 무리하지 않는 테니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서브 동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에 복귀한다고 하시더라도 서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 언더핸드로 서브를 툭 이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게임 지겠지요. 그냥 지십시오. 대신에 테니스를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 주십시오. 석회성 건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요 증상이 석회성 건염의 특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에도 부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란 어깨 주변 힘줄 안쪽 바깥쪽으로 칼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줄 주변에 칼슘이 쌓일 수도 있지만 힘줄 안에 칼슘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깨 안에 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돌 때문에 굉장히 아프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이 돌 자체에 의해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뻐근한 느낌, 둔한 느낌 그 정도만 듭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석회성 건염이 더 진행되면서 내 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당연히 내 몸이 반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슘을 내 몸에서 없애려고 내 몸이 자체적으로 칼슘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유발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어깨에 생기게 돼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석회성 건염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에서 발병이 되고요. 40대에서 60대에 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분께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엠믹스님께서 30대에도 걸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30대는 석회성 건염에 잘 걸리는 연령대는 아니나 그렇다고 0%안 걸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한번 발생하면은 치료가 만약에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꽤 높은 질환입니다. 20%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 발견됐거나 치료를 하신 분은 항상 재발되지 않도록 자기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다시 교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근개 파열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석회가 끼고 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요 이제 극상근 힘줄이 점점 손상을 받다가 어느 순간 찢어진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 있거나 알았던 분들은 특히 어깨 생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어깨 위로 팔을 드는 것.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석회성 건염, 그러면은 우리 어깨에 돌이 왜 생기냐? 당연히 질문하실 겁니다. 대답은 저도 잘 모른다 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깨에 반복된 자극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분비계 이상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자료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석회성 건염이 더 잘 생기는지를 보면은
대략의 원인을 알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석회성 건염이 더 잘 생겼는지 살펴보니까 당뇨가 있는 분,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문제가 있는 분, 여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제 신장 문제가 있는 분, 대부분 내분비계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석회성 건염에 잘 걸리니까 내가 내분비계 문제가 있구나, 질환이 있구나 하면은 요 내분비계 질환을 잘 컨트롤 하셔야지 석회성 건염으로의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잘 생기니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신장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직업적으로 외상, 그러니까 다쳐서 아니면 많이 써서 생기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자료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석회성 건염은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어떤 증상이 생기고 이제 이 돌의 성상이 계속 변해요. 그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실시간 댓글 말씀드릴게요. 아메리칸 빌리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어깨는 수술하면 후유증이 오래 간다고 말리는데요.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설득하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컨텐츠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깨 수술은 생각보다는 회복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 개월 단위로 이제 재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좀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깨 질환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더 악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수술을 해도 되겠지가 아니고 나중에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된 요렇게 있다가 파열된 힘줄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파열된 힘줄의 끝이 지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되면은 여기다가 실을 꿰매어 봤자 꿰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진짜 방치하면은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팔을 들어 올리는 극상근이 이제 파열이 됐는데 수술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버텼다. 그게 다 지방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평생 동안 팔 못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 기간이 기니까 불편하지요.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되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면은 후유증이 오래 간다. 당연히 재활 오랫동안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고생하시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어깨 생활을 평생 동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깨 수술은 수술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면은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용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질환인지 어깨 질환인지를 팔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오늘 컨텐츠에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4부작을 5부작으로 늘려가지고 다음번에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할게요. 네, 그러면 PPT로 다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뭐 1단계 형성기, 뭐 이제 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단계 휴식기, 여기다가 안 적어놨네. 석회가 어느 정도냐면은 분필가루 같은 형상입니다. 의외지요? 아니 돌이 생긴다고 했는데 분필가루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초기라는 거,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큰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빵 생겼다가 빵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고 서서히 생겼다가 서서히 없어지겠지요. 자, 2단계 휴식기에서는 그래서 이 분필가루 같은 가루들이 이제 힘줄 주변에 있고 그러면은 심한 통증이 아니고 뻐근한 통증, 둔한 통증, 약간 불편한 통증 이 정도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3단계 흡수기입니다. 이때는 내 몸에서 이 분필가루들을 없애려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필가루 주변으로 염증이 막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필가루가 치약과 같은 성상이 됩니다. 치약은 말랑말랑한 거 아니야? 말랑말랑한 게 어깨에 있어봤자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요 놈의 치약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갑자기 심한 어깨 통증. 요 놈의 치약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치약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이제 급성기가 지나가면 또 복구기라고 해가지고 4단계는 이제 회복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회성 건염의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단계가 되면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단계에는 그냥 뻐근한 통증, 둔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기본적으로 밤에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돌이 끼어 있는데 팔을 들어 올리면은 어깨 극상근이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히기에 마찰되기 때문에 좁아지고 눌리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파지면은 요 증상이 소실되는 데는 평균 18개월, 1년 반이나 걸립니다. 1년 반. 그럼 1년 반 동안 그냥 참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지요. 그런데 어깨 안에 돌이 있다고 모두 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0% 이상에서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입니다.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는 어깨에 돌이 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중에 증상이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증상 석회성 건염이 50%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깨 통증이 있다면은 주로 밤에 아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갑자기 매우 심한 어깨 통증이 생기고 그때는 어깨에 불이 났다, 화끈거린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통증이 10점 만점에 보통 6.6점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평소보다는 다르게 이제 어깨를 평소보다는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회성 건염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석회성 건염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또 이제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나날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도수 치료랑 체외 충격파를 같이 받고 있는데요. 효과가 느껴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몇 회를 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수 치료라고 했나요?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아픈 체외 충격파는 없나요? 네, 체외 충격파는 안 아프게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무조건 안 아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가 어느 정도는 아픈 거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지요. 왜 이렇게 아픈가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김흥성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동창 녀석이 갑자기 자기 어깨에 석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 많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돌덩이가 발견되는 분들 왕왕 있습니다. 맨날 운동도 같이 하는 녀석인데 MRI 찍어보고는 자기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석회가 있으면 무조건 아픈 거 아니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50%를 넘어갑니다. 내 어깨에 돌이 있어도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반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무증상이라고 해서 평생 무증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어깨 안에 돌이 있다 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무증상이라면은 언젠가는 뻐근하게 아파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갑자기 아픈 불타는 화끈화끈한 통증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뻐근한 증상이 시작될 때 2단계부터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뻐근한 통증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냥 참으실 필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러시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PPT 감사합니다. 석회성 건염의 진단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단은 간단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눈으로 보여요. 돌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초음파로 해도 눈으로 보이고 MRI로 해도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 돌이 자연적으로 소실된다던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자연 소실이 됐는지, 얼마나 자연적으로 돌이 많이 없어지는지를 보면은 3년이 지났더니 9.3%가 돌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10년이 지났더니 27%가 돌이 없어지더라.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70% 이상의 환자분들께 돌이 남아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대 라는 말만 믿고 굳이 통증을 참으시면서 10년, 20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석회성 건염의 증상이 있으면 자연 소실을 기다리지 말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은 기본적으로 무증상인 경우가 50% 이상이고 무증상일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내 어깨에 돌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신경차단술, 체외 충격파, 석회 세석술,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염 진통제입니다. 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연고로 바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석회성 건염 3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돌을 없애기 위해서 돌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아프단 말입니다. 일단은 아프니까 당연히 진통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약이 무엇입니까? 소염 진통제. 그렇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먹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바르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환자분께 맞게 추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아프잖아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극심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 아프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덜 아프게 하는 어깨 주변으로의 신경차단술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체외 충격파입니다. 두두두두두둑 하는 이제 충격을 주는 거지요. 많이 겪으셔 봤을 거고 체외 충격파 받아봤더니 너무 아파요 하는 이제 반응 많으시고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너무 아프다 안 하는 방법 없냐 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치료지만 석회성 건염에서는 가장 추천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네, 이 체외 충격파로 인한 통증은 받아들이셔야 되겠네요. 네, 가장 추천되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돌에다가 충격파를 순간적으로 다다다다다닥 주면은 이 돌이 깨질 것 같잖아요. 체외 충격파의 목적이 요 돌을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깨는 것 같잖아요. 뭐 물론 그게 없지는 않은데 그런 효과보다는 사실상 다른 효과를 오히려 더 유도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다다다다닥 줬더니 요 돌 주변으로 그 신생혈관이 유도가 돼가지고 돌 주변으로 피가 엄청 잘 통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잘 통하니까 염증 반응이 잘 생기고 염증 반응이 잘 생기니까 요 돌이 빨리 없어진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외 충격파의 목적과 기전과 실제의 기전이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 돌을 빨리 없애게 혈류를 개선시켜 주는 게 체외 충격파의 역할이다. 어쨌든 간에 가장 추천되는 치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어깨 돌에 대해서 체외 충격파를 권하시면은 받으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 하냐?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증상이 있을 때 하면 좋고요. 굳이 3단계까지 극심한 통증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주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8에서 10주간 권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체외 충격파를 한다고 해서 그 돌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률이 반 이하예요. 성공률은 약 40%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권장이 되는 치료니까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요거는 또 이제 충격을 따다다다닥 주는 거기 때문에 힘줄이 있고 힘줄 주변에 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충격이 따다다다닥 오는 거기 때문에 요 힘줄이 손상될 확률이 있습니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체외 충격파는 성공률이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60%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치료는 바로 석회 세석술입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석회 세석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 돌이 있는 어깨 쪽으로 굵은 바늘을 2개를 집어넣어요. 1개가 아니고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 돌을 바늘로 콕콕콕 쑤셔가면서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깨거나 안 깨거나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는 한쪽 바늘로 식염수를 쫙 쏘아주면은 다른 바늘로 식염수하고 이제 돌가루들이 섞여서 쫙 나오겠지요. 요렇게 이제 씻어주는 것. 돌가루와 돌에 붙은 염증 덩어리들을 아까 치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놈들을 분필가루와 치약을 식염수로 쫙 씻어내주는 것. 그게 바로 석회 세속술입니다. 네, 그래서 석회 세속술은 또한 첫 번째로 권고되는 치료입니다. 아까 전에 체외 충격파 또 이제 첫 번째로 권고되는 치료고 그것의 성공률은 약 4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에 실패하면은 석회 세속술을 할 수도 있는데 석회 세속술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체외 충격파가 잘 안 되면은 석회 세속술을 할 수 있고 석회 세속술의 성공률은 70%입니다. 요것도 100%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요것 또한 돌을 깨게 되면은 바늘로 돌을 콕콕 쑤시면은 힘줄 안에 아니면 힘줄 주변에 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힘줄도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쑤신단 말이죠. 그러면 요 시술도 힘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률이 70%네. 그러면 30%는 실패한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30%는 뭐 하면 되지? 라고 질문하시면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치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입니다. 네. 체외 충격파에 먹는 약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바로 타지에도 안 되면은 수술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는 약 70%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은 어깨 관절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칼슘을 보면서 이 칼슘을 물리적으로 빼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석회성 건염 환자의 10% 정도에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요런 저런 이제 치료를 다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댓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한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료받는 과정에 병원에서 석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 돌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 석회를 흡수하는 과정, 즉 3단계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인지 아니면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한 통증이 있잖아요. 이 극심한 통증을 그대로 참으면은 약 18개월이 걸리거든요. 1년 반 동안이나 이 큰 통증을 참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파열로 방치하면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줄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결의 신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몇 차례 받았는데 석회 크기가 그대로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체외 충격파의 성공률이 약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사실은 반 이상이지요. 실패할 가능성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안 줄어도 통증만 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석회가 남아있으면 다시 아플 수 있는 건가요? 싹 없어져야 좋은 건가요? 사실은 싹 없애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힘줄 주변에 돌이 있으면은 좀 씻어내거나 체외 충격파를 하거나 이러면 좀 없어질 수 있죠. 그런데 힘줄 안에 돌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빼내기가 어려워요. 석회 주변으로 뭐 식염수로 막 씻어낸다고 해서 힘줄 안에 박혀 있는 돌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시킵니다. 요런 거는 진짜로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을 100% 씻어낸다, 100% 없앤다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목표입니다. 목표를 거기까지 두지 마시고 통증 완화에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돌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통증이 얼마나 조절이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절 전문의 선생님께서 고민해 주실 겁니다. 네, 설륜 엠밍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불안해서 어깨 스트레칭 중입니다. 나중에 운동도 알려주실 거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준비했지요. 석회성 건염을 예방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주사 치료를 받았더니 바로는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돌아왔어요. 이런 반응은 흔한 건가요?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뜻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석회성 건염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어깨 질환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질환마다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간에 어떤 어깨 질환을 앓고 있든 간에 많이 아프시면은 신경차단술을 맞아서 일단 어깨를 덜 아프게 하는 것도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은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차단술을 부가적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에서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경감시켜 드리는 부가적인, 부차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주가 되는 치료를 같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약이었든지 체외 충격파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었든지. 그래서 어떤 질환인지 어떤 주된 치료를 따로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주사가 단순한 신경차단술이 아니고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주사인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석회성 건염에는 냉찜질이 좋은가요? 온찜질이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어깨가 아니더라도 전체 관절의 찜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성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냉찜질이 좋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려면 차갑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냉찜질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만성으로 넘어간다면 온찜질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석회성 건염에는 냉찜질이 좋은가요? 온찜질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3단계에서는 돌을 없애기 위해 돌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 그럼 그때는 염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온찜질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고 또 어깨가 아픈 분들은 근육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근육 문제가 주 문제라면은 온찜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 따라 다르고 기간 따라 어떤 찜질을 해야 되는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원인이 어깨 통증이 가장 큰 원인에 따라서 어떤 찜질을 할 것인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절 전문의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여쭈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PPT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MX님께서 질문 주셨지요. 석회성 건염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석회성 건염 어깨에 칼슘이 있으면은 칼슘이 있는 상태에서 힘줄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찢어진다. 힘줄이 찢어진다. 즉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힘줄이 파열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극상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어깨뼈 위쪽에 있는 요 근육에 딸려 있는 힘줄이 제일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상근만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관절에 평생 동안 이렇게 끓기는데 요놈한테만 일을 시키니까 이제 다들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회전근개에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의 근육들에게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딴 놈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요 극상근만 몰빵해서 하는 일을 딴 놈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극상근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깨 주변에 있는 4개의 근육을 다 강화를 시켜서 한 놈만 일하게 하지 말고 네 놈한테 고루고루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손상을 줄이자. 그래서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석회성 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운동 컨텐츠는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 특히 어깨 운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에서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노년인 분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요 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은 항상 운동 콘텐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워서 운동을 제대로 하시라. 유튜브만 보시고 그림만 보고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1대1로 배워서 하시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굴곡 운동. 그러니까 어깨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깨 근육이 하는 여러 방향의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 어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먼저 생수통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곡 운동,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내리는 운동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주의점은 자, 어깨보다 팔을 더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점입니다. 한 80도까지만 들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80도까지만 들고 다시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의 설명에서 유추가 가능하지요. 어깨보다 팔을 더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견봉이라는 뼈에 긁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도까지만 들어 올리시길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전 운동, 팔 벌리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80도까지만 들고 다시 천천히 내려야겠죠.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회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문이나 벽에 기대가지고 팔에 힘을 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내회전은 이렇게 팔을 앞으로 감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문에다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앞으로 감는 듯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어깨 근육이 강화가 되고요. 외회전 등척성 운동은 요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문이나 벽을 뒤쪽에 두고 또 이제 뒤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주면은 이렇게 버티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깨 주변에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잉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렇게 이제 노를 젓는 운동 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로잉 엑서사이즈는 사실은 지금만 봐도 이런 이제 세라밴드도 고무밴드도 있어야 되고 저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구조물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모든 집에 저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카풀라 T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이제 천장 쪽으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깨 주변 근육과 등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푸시업 하지 않습니까? 푸시업을 해서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더 축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푸시업 플러스 운동으로 등 운동과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 동시에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방금은 근력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W 자세 이렇게 해서 힘을 쫙 빼는 거 이러면은 릴렉세이션 또 이제 근육 갑자기 생각 안 되네요. 근육 이완도 되면서 그 다음에 등 근육 강화 운동도 동시에 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W 자세 추천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운동들은 노인 전용입니다. 뭐 생수병 갖고 하는데 뭐 티도 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세라밴드, 본인에게 맞는 세라밴드를 이제 사용하시는 걸 권고하고요. 노인분들은 이렇게 하얀색, 여자분들은 노란색, 남자분들은 빨간색, 내가 좀 몸짱이다 하면 초록색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만 보고 이대로 따라 하시면은 제대로 된 자세로 할 분들이 훨씬 적어서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노인분들 집 밖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꼭 운동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서 1대1로 제대로 배우고 하십시오. 운동은 제대로 배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제대로 따라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스쿼트 운동 1년 내내 가르쳐 드렸더니 제대로 하는 분들이 10%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분들 또 가르쳐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고 또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10%. 저는 믿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워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에 대해서 어깨 운동을 총망라한 운동 바른 자세 생활 습관이 이제 8일이 아니고 8월 중순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면 굳어요.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스킵을 했네요.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어깨에 돌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은 어깨 힘줄을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깨를 평소에 생활에서 머리 위로 드는 90도 이상으로 드는 동작을 자제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영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은 목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 문제인지 어깨의 원인인지, 그리고 어깨 통증이 근육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깨 질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오늘 실시간 댓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사실은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어깨 통증에 대해서 4부작으로 할지 5부작으로 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스킵했던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5부작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풍성해지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비욘디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어서 목 통증에 대해서 4부작을 찍어놨고요. 등 통증과 신경성형술, 제가 주력하고 있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도 찍어놨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4부작을 쭉 찍어놨고요. 무릎 통증에 대해서도 4부작을 쭉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증의학과 전문이니까 통증의학과는 언제 어디가 아플 때 가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통증의학과 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도 찍어놨고요.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4부작을 쭉 찍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의 통증에 맞춰서 제 컨텐츠를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찍는 이유는 제가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비욘디의 월 2회 정기 출연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전신의 통증을 망라해가지고 발표를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열흘 뒤에 7월 21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2부입니다.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준비해 놓았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통증 4부작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5부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손상, 50견, 어깨 통증, 운동, 바른 자세, 생활 습관, 그리고 어깨 통증의 원인, 목이 문제인지 어깨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5부작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5부작으로 늘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는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챗 GPT하고 싸워가면서 한 달을 그대로 퍼부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SNS 전문가나 뭐 영상 전문가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결국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욘디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비욘디 컨텐츠는 50분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다고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전신 통증에 대해서 쇼츠 위주로,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로 이제 쪼개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욘디하고 같은 주제로 가지만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비욘디 주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던 게 20개 넘게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전신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채널 3일 전에 열었는데 지금 구독자분께서 3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려주셔가지고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쇼츠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그리고 이제 어깨 안에 돌을 깨버린다, 체외 충격파, 이렇게 몇 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디 채널에서 제 개인 채널을 이렇게 홍보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 20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해 드릴게요. 노을긴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석회성 건염 진단 후에 주변에서 한방 치료도 좋다, 침 맞아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방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제 한방에 대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김흥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깨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앉은 자세나 책상 높이 같은 것도 예방을 효과를 줄 수 있나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의자, 사무용 의자에는 반드시 팔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쓰신다면은 사비를 들이시라도 팔걸이 있는 걸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자로 바꿔야 되는지, 의자에는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는지를 제 목 통증 컨텐츠에 해놨습니다. 목 통증 생활 습관 조항무라고 치면은 비욘디 방송이 5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나서 내 사무용 의자가 그 옵션들이 충분치 않으면은 회사에 바꿔달라고 먼저 해보시고,
안 바꿔줄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저는 사비를 들이셔라도 좋은 사무용 의자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은 360 매일 할 거잖아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많은 실시간 댓글 그리고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깨 통증 시리즈가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통증 5부작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열흘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